노자와 장자의 관계라든지 또 노자와 장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노자와 장자를 제대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하고, 다음 강의 때는 두 사람과의 사상적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그런 예비 지식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시작되는 노자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노자나 장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들으면 뭐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혹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자는 좀 신비의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설들이 많습니다. 노자와 관련된 혹은 장자와 관련된 그 설들 중에서 지금 학계에서 그래도 가장 좀 인정받는 이야기들을 오늘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무엇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이 판단 중에서도 유보 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 판단의 중요성도 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장자의 친구 중에 혜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진마라 재상까지 기도했지만 학문적으로는 오늘날로 따지면 논리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가에 속하고 아주 논별이 능하고 어떻게 들으면 괴변처럼 보이는데도 상대로 꼼짝 못하게 하는 대단한 달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벼슬에서 밀려났을 때 장자는 벼슬도 안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장자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혜시를 만나서 논리학에 대해서 상당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이 서양 철학이고 논리학적 공부를 했었고 나중에 그 논리학을 넘어서 형이상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상당히 논리학적 트레이닝이 훈련이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 보면 자문 형식의 짧은 것들로 되어 있는데 장자는 좀 서술형이고 또 우화도 섞으면서 아주 좀 긴 문장으로 연결이 되고, 긴 문장으로 연결되면서도 장자의 생각 속에는 일반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논리학 전문 용어로는 코히어런스, 일정성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하지만 우리가 정합성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자기의 이론 체계 안에서 서로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부적인 사상의 내용보다는 이 두 사람에 대한 노자와 장자라는 사람과 노자와 장자라는 책에 대해서 좀 알리는 이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띄운 게 중국 한복관, 그러니까 노자가 주나라가 망하면서 당시 수장실, 오늘날로 따지면 도서관이겠죠. 황실 도서관에서 근무하다가 떠났을 때 이 한복관이라는 곳을 지키는 지금까지는 관을 지키는 수장, 두목한 그런 대장, 관영이라고 합니다. 윤이라는 사람에게 떨려서 마지못해서 윤희가 아주 갖고 기특할 때 했고 선생님께서는 은둔생을 하신 겁니다.
하니까 지금 떠나면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아서 간곡히 권하니까 꼭 글을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받고 이 글을 남겨놓은 게 도덕경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 이제 아시겠지만 그 한복관에는 가면 지금 황금색 옷을 입은 노사가 보입니다. 저도 좀 가봐야 되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한복관이라는 곳에 가면 그 노자와 관련된 그 도덕경 원본들이 벽에 쫙 새겨져 있고, 하여튼 노자와 관련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태양산. 네. 이건 나중에 이 통천 아카데미 노자 도덕경이 좀 활성화되면 같이 그러고 중국 관계가 좀 풀리거든.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자라는 인물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실제로 실존했는 인물인가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좀 근거 있게 말한다는 것이다. 뭐라고 노자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 이 사람이 노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런가 이렇게 했을 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좀 권위가 있는 것이 사마천의 사기. 그래서 사마천 사기 중에 어디에 그럼 노자편이 나오는가? 노자가 있다. 여기 노장신안열전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노장신안열전이 그런 게 여기 글자 한 단씩 보면 사마천의 사기 중에 노장신안열전 갈때 노자가 노자를 말하고 자기 장자를 말합니다. 이게 신부에 그 다음에 한이 한비자 이 네 명을 묶어서 열전 사기에는 열전이 70편 정도 됩니다. 70편 중에 한 편이 노장신안열전이고 열전이라고 말하면 그 밑에 그 주석을 한번 보시죠. 주석 1번에 보시면 노자, 장자, 신불의 한비에 관한 열전이고, 한비는 뒤에 한비도 높여서 뒤에 자자를 붙여서 한비자라고 하죠. 열전이고, 열전은 왕,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왕은 본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기 편에 왕들을 쭉 적어놓고, 그 다음 제후들은 세가라. 제후라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지방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공자는 제후도 아닌데 유독 공자만 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천이 사기를 적을 때 이것도 이제 당시 이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적을 때 본기라는 곳에서 이제 왕들을 적고 세가라는 편에서 이제 제후들을 쭉 적었고 그 중에 이제 공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열전이라는 데서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노자 장자는 이 열전 편에 나옵니다. 근데 사기에 재밌는 게 열전은 꼭 당대에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나 제후가 아니면서도 세상을 움직이는데 영향을 끼쳤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사람들, 그 속에는 악당도 들어가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열전에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어쨌든 여기 이 네 명을 묶어서 해놓은 노장신안 열전에
이제 그렇게 보면 사마천이 사기를 적을 때 노자를 공자보다는 조금 약하게 본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노자에 대해서는 워낙 자료가 없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특히 그 노자 장자도 그렇고 은둔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사기를 적을 때 한 6, 700년 지나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 사마천이 이 글을 적을 때는 굉장히 그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었습니다. 사마천의 아버지도 지금으로 따지면 사학자였고 뛰어난 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그런 자료들을 풍부히 갖고 있었고 또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배웠습니다. 어떻게 글을 적어야 되고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유물 혹은 그 유적 이런 것들을 수집을 했고 또 없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이야기도 듣고 어쨌든 이런 좀 오늘날로 따지면 실증적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찾고 이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인간노자 2번이 서적노자 이렇게 했습니다. 노자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두 가지 둘 다 포함합니다. 책 이름도 노자고 사람 이름도 노자입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노자뿐만 아니고 오늘 하는 장자도 그렇죠. 사람 이름도 장자, 책 이름도 장자. 한비자도 그렇죠. 네, 사람 이름도 한비대, 한비 높여서 자르고 하니까 사람 이름도 한비자, 또 책 이름도 한비자, 맹자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노자, 장자, 당시 제자 백가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책 이름과 사람 이름이 같습니다. 근데 공자는 그렇지 않지만 공자라는 책을 따로 없습니다. 공자 사후에 그 제자들이 그 공자에 있는 어록들, 말, 대화 이런 것들을 묶어서 논어편을 그 말고 나머지 이제 공자가 직접 지은 책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공자는 워낙 자료들이 제자들도 많았고 자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서 책 한 권으로 낼 정도가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이외에 많은 그 제자 백가들은 이름과 책명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사마천이 이야기 적어놓은 원문을 거의 다 제가 혹시 제 집에 갖고 계셔도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다 적어봤습니다. 저도 이 원문을 여러 번 읽었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앞두고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여기에 노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사마천은 3명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노담이라는 사람이고 노담이라는 사람은 공자보다 한 24살 많은 그러니까 공자가 노자한테 가서 배웠다는 그러니까 스승으로 대우를 하면서 배웠다는 그 노자는 정식 이름 노담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사마천에 살게 노담으로 하죠. 이름은 이로 나오고 이시고 그 다음에 이죠. 근데 이 자가 비자인데 지금 연속극 신사임당의 아들 이름도 이자입니다. 예.
율곡, 호가 율곡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율곡이라고 하는데, 율곡은 앞에 인감왕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붙이면 예, 노자 선생하고 이름 같아지니까 예, 인감왕변을 붙여서 이인을 이렇게 한 것이고, 이걸 봐서 제가 율곡 쪽을 전공하고 깊이 있게 하지 공부는 안 해서 모르겠지만 아마 이 아버지는 지금 그 신사임당 남편 좀 이렇게 팔푸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라든지 아니면 그 신사임당 신시집안은 당시 좀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는 학자 집안이었는데 그쪽에서 그렇든 간에 노자에 대해서 아마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히 노자를 이름 그대로는 못하고 이렇게 임금왕변을 붙였죠. 이거는 우리가 조선시대 정조원 때도 그 정조 정마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이 옛날에 그 신라시대는 달구분 했지만 조선시대는 대구로 불렸습니다. 근데 그때 경부 관찰사로 왔던 사람이 공자를 굉장히 깊이 숭상하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 배성했으면 대부분 그랬겠지만 이 대구를 보니까 구자가 공자 이름이잖아요. 언덕구자. 그래서 자기가 이게 자꾸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환송하다. 이 구자를 자꾸 써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게 문서에 계속 공자님 이름을 이렇게 지명했으니까 황송하다. 이래가지고 당시 정조왕한테 상소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구자를 계속 쓰니까 민망하고 황송하다. 그래서 이 부방변을 붙여서 이렇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아마 그 당시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는데 정조왕이 주시는데 그래 그거 일리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대구라는 구자가 이렇게 부방변이 붙습니다. 그 관찰사가 건의했고 그 허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런 풍토를 보면 이 성인들의 이름을 함부로 아버지 이름도 우리가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인 이름을 함부로 안 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에 두 번째 사람 노래자 하는 사람인데 이 노래자는 공자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 노래자도 도와 관련된 책을 15권이나 지었다 하고 여기 사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사기를 적을 때 선한테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다, 그런 책이 있었다 하는 말만 정해지고 그 책 내용은 없었고 그 노래자라는 분이 한 명 있고 또 뒤에 가서 태사담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는 태사담은 공자보다 한참 뒤에 후배 사람이죠. 아마 맹자 정도 비슷한 시대에 맹자보다 조금 뒤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없어도 어쨌든 이 태사담이 나오고 그래서 3명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노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사기. 그래서 이 혹시 한 사람이 오래 살아가고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자는 아마 오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그래도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역사학자들 그리고 문헌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노래자는 공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노래자는 노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자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노담하고
그러니까 공자보다 나이가 많은 노담하고, 그 다음에 공자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그러니까 후대 사람인 태사담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거는 공자가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하고 이제 7분을 적은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그 7대목 중에 노자하고 노래자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담도 내가 존경하고 노래자도 존경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자를 저희가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 노담하고 이제 태사담 둘인데, 이건 기간이 너무 이제 한 200년 가까운 이런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이 노자가 200살, 300살 정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사람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잘못 좀 알려진 것 중에 오늘 이제 좀 가르쳤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이 글을 적을 때 주로 영남대 동양철학과 철학과 교수 최재목, 이 최재목 교수는 제 후배이기도 하고, 이쪽에 일본서 또 유학도 했고, 그러니까 일본어도 능통하고 또 동양철학을 하다 보니까 한문적도 강하고, 지금도 이쪽으로 상당히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꽤 이제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최재목 교수가 지은 원류문화사, 혹시 나중에 참고고, 이거는 무슨 책인가 하면 노자 책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됐고 가장 오래전의 책, 그러니까 초나라 무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초반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당시 오래전에는 종이가 없었고 비단도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는 대나무에다 글을 적었으니까 죽간본, 대나무 죽자에서 죽간본이라고 죽간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이제 앞부분에 노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참조했기 때문에 혹시 이 최 교수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양반이 나름대로는 이제 꽤 많은 연구를 했고 자료 검토를 했다고 보고, 이거는 완전히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마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리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노담이라는 사람, 지금 앞에 자료에 보면 노자는 초나라 구연에 려한 고갱리 사람이다. 성은 이시, 이름은 이, 자를 담이라 자를 담이라 했기 때문에 이제 노담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나라 수장실의 관리였다. 공자가 주나라로 그를 찾아가서 이에 대해서 묻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 그러면 공자가 노자한테 찾아가서 말하고 노자가 공자에게 가르침을 준 그 말은 그 다음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옛날 사람은, 이제 그대가 공자니까 공자가 말하는 옛날 사람은 주공단과 또 이 공자가 존경했던 주공단보다 더 앞서면 누굽니까? 예. 옛날 사람은 이미 육신과 뼈가 썩어 없어져 버렸고 오직 말로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고, 또 군사라는 사람도
때를 잘 만나면 수레를 타고 다닐 수 있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면 쑥대밭을 걸어다니는 것이요. 나는 훌륭한 장사꾼은 물건을 깊숙한 곳에 보관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물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이 대목이 이제 은둔, 저 모자 쪽에 특히 이거 도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야 될까?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입니다. 훌륭한 장사꾼은 물건을 깊숙한 곳에 보관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물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덕을 많이 쌓은 군자의 태도도 겉보기에는 얼수룩하게 보인다라고 들었어.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그대는 교만함과 욕심을 버려야 하며, 잘난 체하거나 뽐내지 말아야 하며, 쾌락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 쪽에서 보면 뭐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고 제자를 기르고 막 이 사람들한테 자기 아직 가진 지식을 막 드러내고 하는 게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자네는 그걸 자꾸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만함과 욕심을 버려야 하며, 잘난 체하거나 뽐내지 말아야 하며, 쾌락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자기 따라오는 거를 즐긴다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타화자재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데서 느끼는 기쁨. 이거는 니체가 말하는 권력욕이기도 하고, 또 오늘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권력의 맛을 보면은 그 섹스 같은 거는, 또 마약 같은 것도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러니까 노자가 공자를 보기로는, 그러니까 공자는 세상을 구하고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 양심 이렇게 해도 좋고, 어쨌든 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길러내어서 사람들 속에서 좀 이렇게 샘솟듯이 이렇게 솟아 나오도록 하면 세상이 맑아질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오늘날로 따지면 도덕성 회복운동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공자를 노자가 보기로는 이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쾌락은 뭐 다른 쾌락이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을 듣도록 이렇게 자기를 존경하도록 만드는 데서 느끼는 그 쾌락을 그런 것들은 그대에게 무익한 것들이요, 내가 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공자가 노자한테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새는 날 수 있고 고기는 헤엄칠 수 있으며 짐승은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달리는 놈은 그물을 쳐서 잡고 헤엄치는 놈은 낚시로 잡으며 나는 놈은 활을 쏘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용은 잡는 방법을 알 수가 없다. 나는 오늘 노자를 배웠는데 마치 용과 같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기록에 남아 있느냐? 공자가 혹은 제자들이 지어놓은 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얼핏 보면 노자가 높고 공자가 낮다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반대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노자는 공자를 지금 낮추어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말한 노자를 공자는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자가 노자보다 더 크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공자 관련 서적에 이 글이 있고 사마천도 그거를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공자가 노자한테 찾아가서 했는 말들은 공자 쪽에도 있지만 노자 쪽에도 있죠. 특히 장자 책에는
공자, 노자가 만난 대목이 7군데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 그리고 한비자 책에도 또 이제 다른 책에도 나오지만 이 구절은 사마천이 약연모는 다른데 자료에도 땄지만 이제 공자 쪽 책에도 이게 있다는 것은 이건 이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자가 노자를 그러면 몇 분 만났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사에서도 이것도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최교수 말하면 최소한 2번 이상 만났다. 그런데 한 번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젊었을 때 공자가 좀 아직 학자로서 확실히 기반을 잡기 전에 이미 노자를 찾아가서 만났을 것이다. 17세에서 30세 사이에 최소 한 번, 2번 정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 적은 데는 그 학자들에 따라서 정확한 연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자가 50이나 51살 때 노자가 70대 그러니까 전반 정도 되겠죠. 그때 만나서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자가 노자를 만나서 했을 때는 이미 50대 초반이면 공자가 한참 학자로서 그리고 자기의 뜻을 펴서 제자들도 양성하고 어느 정도의 무르익었을 때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도 뭐 아직까지 단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고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자료들을 갖고 이제 이럴 것이다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다음 서등노자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등노자에서도 나오겠지만 인물노자에서 조금 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담 저 공자가 스승으로 해서 예를 가지고 찾아갔던 그 노담은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함곡관에서 윤희에게 이렇게 도와 덕과 관련된 그 책을 준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보통 같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이쪽 관련 전공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담 공자가 찾아갔던 노담은 있었고 노담이 나름대로 뭔가 도와 덕에 관련되는 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는 읽히고 있었다가 아까 태사담 노래자도 아마 그걸 참고해서 글을 적었을 수도 있고 또 특히 태사담은 아까 윤희 함곡관 영수인 윤희한테 준 사람은 태사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근거는 사기의 이쪽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노자는 도와 덕을 닦았는데 그 학문은 자신을 숨기고 이름 없이 사는 이름과 자음 운명 스스로 숨겨서 이름이 없다는 것을 추구한다. 그는 주나라에 오래 머물렀는데 주나라가 쇠해지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것을 떠나 관소 하남 승서에 있는 함곡관에 이르렀다. 관소에 이르렀다. 관문을 지키는 우두머리 관령인 윤희가 선생님께서 은둔하려 하시며 어려우시더라도 저에게 저서를 남겨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노자는 도화덕에 관한 5천 여자의 상하편 제서를 남기고 관소를 떠났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의 행적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석에 보면 한국관에서 윤희에게 도화덕에 관한 5천원의 글을 남긴 사람은 태사담이고 그 시기는 BC 384에서 374 진의 흥공시대로 추정된다. 지금 이렇게 추정되는 이유가 그 밑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자도 초나라 사람으로 저서가 15편 있는데 도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공자와 같은 시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노자는 160세까지 살았다고 하고 혹은 200세까지 살았다고도 한다. 도를 닦아 수양했으니 잠수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지금 노래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적은 것은 혹시 노래자가 위에 노담이 아닐까? 그리고 이 노래자가 뒤에 말하는 태사담이 아닐까 하는 사마천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좀 그러나 이건 너무 허황하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만 적어놨다고 보입니다. 공자가 죽은 후 129년 그런데 최 교수가 확인해 보니까 106년이다. 이건 착오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에 선 사관의 기록에는 주나라 태사담이 진의 흥공을 뵙고 진나라는 처음에는 주나라와 합쳐져 하나였는데 합쳐진 지 500년 만에 갈라지고 갈라진 지 70년 만에 패왕이 된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이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근데 다른 곳에 나오는 그 자료를 보고 이 진의 흥공이 몇 년도에 이 말을 했는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아까 106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마천이 적을 때 착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전문적인 것이라서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이 곧 노자다라고도 말하고 또 아니다라고도 말하니 세상에는 어느 말이 옳은지 알지 못한다. 노자는 엄둔한 군자이다. 그래서 노담인지 노래담인지 모르겠다. 태사담인지 모르겠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태사담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노자의 아들은 이름이 종인데 그때 이때 노자는 누군가 3명 중에 1명입니까? 그래서 아들 이름이 종인데 그 다음에 종의 아들은 주고 주의 아들은 궁이고 궁의 현손 이 가인데 가는 한나라 효문제를 섬겼다. 그리고 가의 아들 해는 교서왕 안의 태고가 되어 그때부터 제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내 자료가 나오는데 이 자료를 따라 쭉 추적해 보니까 이때 노자의 아들 그때 노자가 태사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담에 대해서 이미 알 수가 없고 노래자도 없고 태사담의 아들 뭐 이렇게 가면서는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맞춰보니까 이때 사마천이 말한 이때 노자의 아들 그때 노자는 태사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윤희한테 이렇게 던져줬다. 그리고 윤희가 필사했고 필사했는 것을 진의 흥공한테 준 것이다. 혹은 그게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아까 윤희한테 받는 것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자가 남긴 유일한 저서는 도덕경으로 불리기도 하고 노자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관영의 윤희에게 주어진 도와 덕에 관한 2편의 저자는 태사담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태사담이 보았던 노자의 서적이 존재했다고 보는데 그 서적을 고본이라 합니다. 지금 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지금 이렇게 추정에 들어갔을 때 윤희한테 준 그런 준 사람이 태사담이라면 태사담 앞에 노래자도 있었고 노담도 있었으니까 틀림없이 태사담이 자기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고 앞에 그 원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태사담이 최소한 자료로 삼았던 책 그거를 고대 태사담 이전의 책 그래서 고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발견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거 다 추정지. 그래서 이 고본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서적을 고본이라 하고, 그 고본이 초간본 노자로 추정된다. 즉, 이제 1993년도에 초나라 무덤에서 발견됐는데, 초간본은 93년 8월 중국 호북성 곽정촌의 초나라 무덤에서 주간으로 발견되었다. 그래 이때 이제 뭐 어떻게 보는가 하면 틀림없이 고본이 있었는데 그 고본을 그 밑에 봅시다. 이 고본을 가능하게 하는 또 그 전의 책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책을 봤을 때 태사담이 지은 책이 있고 태사담이 참고로 했던 책이 고본으로 있고 고본보다 더 원본, 진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아까 이제 고본을 참고로 해서 적었던 태사담 일단은 그래 놓고 그 이전에 진본 혹은 조본 그러니까 조상이 되는 이제 본이죠.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초간본으로 나타난 고본도 진본의 계작이라고 진본을 다시 이렇게 고쳐서 만든 계작하였다고 보고 이것을 1차 계작본인 근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하는 것은 고본을 보고 다시 바꿔낸 것 이거를 근본, 지금의 본,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은 고본에 없는 내용이 60% 정도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면 자, 그럼 다시 합시다. 아까 고본, 태사담이 참고로 했던 그 책 중에 한 번 개작이 됐거나 그 책 관련 서적이 초간본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초간본은 그 이후 우리가 태사담이 윤희한테 준 그것이 나중에 1973년도에 한나라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때 발견됐을 때가 백서본이라고. 백서본은 백하면 비동백자죠. 서자, 글서자. 비단에 쓰여져 있는 노자가 발견됐는데 이 발견된 이것이 태사담 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본이고 이 앞에 초간본은 고본이다. 혹은 고본 그대로가 이거는 개작됐거든. 이렇게 봅니다. 또 그 고본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초간본인 고본류에 속하는 이것도 그보다 더 앞에 진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도덕경 내용 중에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대목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걸 봐서 이게 틀림없이 그 앞에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자 고본이 있고 고본 위에 진본이라고 말한 게 있을 수 있고 고본 중에 일부 고본 중에 개작된 바꾸어진 일부가 초간본으로 발견됐고 지금 이 태사담 이 당시에 도와 덕에 5,000원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적힌 이것이 발견된 것이 백서본 이렇게 보는 거죠. 백서본은 5,000원 가까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비단에서 있었으니까 자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초간본은 그거에 5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태사담이 글을 적었을 때 60%를 플러스해서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무덤에서 발견됐을 때 초간본 발견되거나 초간본이 발견됐을 때는 대나무로 되었기 때문에 대나무를 묶어내는 끈들이 다 끊어져 갖고 이게 막 흩어져 있었거든요. 새 무디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하기 전에 도굴이 됐습니다. 도둑놈들이 들어가서 미리
물건들을 갖고 갔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게 훼손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5분의 2밖에 없는 이유가 초반본에서 발견된 도덕경, 이 대나무에 적힌 글들을 다 모아도, 근본,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5,000원, 태사담이 윤희에게 줬다고 추정되는 5,000원에 5분의 2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이게 도굴 되는 과정에서 흩어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찾아집니다. 왜냐하면 발견되어 있을 때 세 무디가 발견되는데 각본, 을본, 병본 이렇게 그것도 시대별로 이렇게 좀 크기도 다르고 세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차고 들어가면 그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거 어느 시대에서 있는 글자라는 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갑본, 을본, 병본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그것들이 뭐라 그럴까 중간에 없어지거나 이런 형식은 아니고 세 개는 다 또 중복되는 것도 없고, 그래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은 도굴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렇게 결론이 나오니까 결국 그러면 백서본, 비단에 쓰여지는 백서본과 초간본의 차이는 초간본은 이게 흩어질 순서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백서본은 순서가 바뀔 가능성이 없지요. 예,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제 5,000원 가까운 글자, 예, 이런 게 이제 백서본의 장점입니다. 근데 백서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앞에 적혀 있는 게 덕편이고 뒤에 적혀 있는 게 도편입니다. 도와 덕과 관련된 것을 5,000원 적었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는 거꾸로입니다. 덕과 도에 관련되는 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윤희한테 준 게, 그래서 이 앞에 덕편이고 뒤에 게 도편입니다. 이게 지금 그다음에 이 건본은 다시 개작한 2차 개작본이 1973년 12월 중국 호남성 장사 마왕태 항묘에서 한나라 무덤에서 발견된 백서본으로 보입니다. 백서본이 만들어진 시기까지는 아직 노자가 도덕경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자죠. 이것은 이때까지 노자가 성인으로까지 충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적어도 책 이름에 뒤에 경자가 붙으면 성인이 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교에서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건데, 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성인으로 보고 불경, 부처님을 성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덕경 하는 경이라고 붙으면 적어도 노자를 성인 반열에 올린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지금 백서본까지는 아직 도덕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백서본 등의 노자가 널리 읽히다가 그럼 언제부터 이제 경이라고 불리느냐? 그 다음 위나라 천재 서상가로 위진현학을 대표하며, 현학이라고 하는데 이 현자가 금을 현자, 노자가 굉장히 강조한 아주 단어죠. 깊은 학, 이렇게 우선은 풀이한데 우리가 이성적 추리로 쉽게 가다를 수 없는 학문. 오늘날 서양 용어로는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가르쳤겠죠. 을 대표하며 24세로 요절한 왕필이 18세 혹은 17세라 하면서 243년에 주석을 잔 왕필본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통행본의 원형이 됩니다. 이 왕필 24세 죽었고, 왕필 집안이 아주 큰 대학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왕필이 어릴 때부터 천재 기도했지만 집안에 워낙 뛰어난 학자 집안이고 자료도 많았습니다. 이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왕필은 노자 도덕경만 해서서 낸 게 아니고 주석서 공자 쪽 관련 책도 많이 냈습니다. 그 중에 노자 도덕경을 이제 18세 243년에 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백서본하고 차이는 도와 덕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백서본에는 아직까지 장은 있긴 있어도 81장으로 이렇게 9981 이 어떤 의미를 넣어갖고 81장으로 정리한 사람도 왕필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생각합니다. 81장으로 정리가 됐고 1장부터 37장까지는 도, 그래서 도경이라고 하고 38장부터 81장까지는 덕경 이렇게 불리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도가 앞에 나오고 덕이 뒤로 가고 이렇게 정리된 것이 왕필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후 통행본으로 모든 이제 노자의 그 경이라면 도덕경이라면 혹은 노자로 불리는 책이라면 이게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게 하상공본인데, 그것도 한번 봅시다. 한나라 문제 때 하상, 황하강이죠. 하상에 살았던 은둔한 선비인 하상공 혹은 하상장인의 것으로 전해지는 하상공본, 정확히 말하면 노자 하상공 장구 또는 줄여서 하상장구라고 가 있습니다. 예, 이 책입니다. 하상공 장구. 이거 물론 이 책은 물론 우리말로 이제 원문 적히고 우리말로 번역을. 이 책이 왕필. 그래서 지금 노자 도덕경을 하면 이 왕필본하고 하상공본 이 두 본이 이제 기둥이라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이유는 이 두 경이 중심이 되고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조합하고 그 전에 뭐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최초로 도덕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1장 이렇게 정리하고 도를 앞에 덕을 뒤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이 이제 왕필로 보는데, 하상공이라는 사람도 노자와 비슷하게 신비의 사람. 아까 이제 자료에 보면 한나라 문제가 이 도덕경을 좋아해가지고 도덕경 누가 잘하느냐 이렇게 신하한테 물으니까 신하가 저쪽 강가에 살고 있는 어떤 그 도사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러면 모셔오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신하가 가니까 그 하상공이 막 머쓱하죠. 나한테 묻고 싶고 배우고 싶으면 제자가 와야지 어떻게 스승이 가느냐. 그래 이제 그 신하가 그 말을 문제한테 전하고, 문제가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인데 왕이 오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백성이 이거 안 오고 자기 보고 오라 하니까 좀 건방지지만 어쨌든 이제 찾아가서 이제 아까 문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모두 다 나의 땅인데 어떻게 나의 땅에 살면 나의 백성이거늘 어찌 백성이 왕 보고 오라가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이제 그렇게 신비의 사람 가보자 틈채로 그 자리에서 붕 떠서 이제 문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땅에도 없고 하늘도 아니다. 그러니까 난 너의 땅에 있지 않다. 이렇게 해요. 문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스승으로 이렇게 모셨다는 글이 이제 그런 게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도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제 책을 아까 말한 이 하상장
이제 이 글을 이제 주면서 이 속에 다 있으니까 발악하고 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서 이제 했는 책이 하상정구. 근데 이 서적은 문제가 꾸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책을 내면서 이 이제 신비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읽히기 위한 그 실수도 있고, 어쨌든 저자가 불분명하고 제작 시기도 동한, 서한, 위진 등 여러 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한 시기라면 주석서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상 이 하상장부를 쭉 읽어보면 신성설이 들어가, 신성사상이 들어가. 신성사상이 들어가면 도교 쪽에, 도교는 뒤에 나옵니다. 도가 사상 뒤에 나중에 오두미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재래 그 신앙들, 그러니까 토속 신앙들하고 합쳐지면서 나온 게 도교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의 이론 중에 하나는 신성술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거는 왕필보다 후대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왕필보다 후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왕필본이 통행본의 이제 그 표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하나 하상공본도 동일하게, 앞에 도, 뒤에 덕, 1장에서 37장까지가 도편, 38장에서 81장까지가 덕편입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아까 두 가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우리가 통행본이라고 불리는 것은 다 이렇게, 앞에 도, 뒤에 덕, 그리고 전체는 81장으로 이루어진 본을 통행본이라고 그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 초기의 도사 부혁이라는 사람이 왕필본과 하상공본 등 몇 가지를 비교하여 만든 부혁본이 있고, 당나라 현종, 당나라는 조금 이제 특이합니다. 당나라 현종이 당나라를 세운 사람이 이세민이잖아요. 이씨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세민이는 원래 뼈대가 없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왕은 근데 나라는 세웠는데 이게 옛날 고대로부터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근데 아주 좋은 게 노자가 20원까지. 그래서 이 당나라 시대는 이 노자를 굉장히 숭상하기 시작. 그래서 당대에 와서 현종 이윤기가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스스로 주석한 개원, 어쩌는 이제 왕이 있다는 거죠. 개원, 이제 나라를 처음 세우고 20년 지나서 왕이 직접 노자 도덕경 주석을 단걸 주본이라고. 그래서 개원 어주본이 있습니다. 이시가 지배한 당나라 때는 노자의 성이 이시라고 생각하여 황실과 정치인 관계로 보아 노자를 매우 신격화했습니다. 노자를 높이 올리면 저절로 자기는 이제 올라가고 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뭐 여러 이제 본들이 나오는데, 이 통행본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원나라 시절, 명나라, 청나라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학자들이 이해 가능된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걸 현행본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원나라 이전까지가 통행본이라고 보는, 물론 통행본은 그 이후 오늘날까지도 통행본으로 그대로 불립니다. 그 중에 특히 원나라 이후에 나오는 것은 현행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행본이라고 불리는 것은 지금까지, 오늘 제가 책을 내면 제 것도 이제 현행본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통행본에도 속하고. 왜냐하면 만약에 이 81장 이 체제가 아니다 이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근본이나 고본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체제를 인정하는 한 통행본이 되고 현행본이 됩니다. 참고로 그러면 왕필이가 했는 게 이제 처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한비자도 했었고, 당시 제자백과 시절에도 이제 뜨문뜨문하게 노자도덕경이 혹은 그 이후도 수많은 게 나옵니다. 중국에서 총 본이 나온 게 해석서들이 나온 게 1800종 정도로 지금 봅니다. 일본에는 250종, 우리나라는 몇 종이고 제가 계속 뒤졌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추정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적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지금 제가 본 자료에도 10개국 이상으로 이미 노자도덕경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10개국은 제가 확인한 게 그렇고, 확인 안 된 것까지 따지면 그것도 수없이 많이 지금 해석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렇게 우선은 이 중국에서 진본, 그 다음에 고본, 근본, 통행본, 현행본. 근데 통행본과 현행본은 그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합쳐서 통용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현행 통행본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도덕경 이렇게 좀 상세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오늘 여기 꾸준하게 도덕경 들으신 분들은 이제 도덕경에 대한 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던가 이렇게 이제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 도덕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장자는 좀 거기에 비해서 간단하지만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습니다. 나중 어느 기회가 되면 제가 신학자를 모시고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 성경까지 왔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교학자를 초대해서 이제 불경이라는 것이 현대 우리에게 익히는 불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불경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들어가면서 상세히 말하는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누가 현대적 시각에서 그냥 생각합니다. 저자가 있고 그 저자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짓고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고대의 이런 책들은 더군다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넓고 하는 이런 편집 과정들이 수없이 거칩니다. 불경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거는 빠지고 어떤 거는 들어가고 그때 더 뺄 때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쳤던가, 이렇게 알면 우리가 그 문구에 할 때, 사고 해석을 할 때 그게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다 무슨 신령한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신 같은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좀 알므로써, 그리고 또 유보 판단해 놓음으로써 앞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접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렇게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자는 이름이 주고 자는 자유, 몽이라는 건 지방 이름입니다. 하남성 북쪽, 그 다음에 칠원의 관리자로서 칠카만데 옷칠하다, 온나무 키우는 밭의 관리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관리자가 하니까 관에 무슨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지방 토호들 혹은 지금 지방 유지들이 자기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땅에 여러 가지 이런 특히 칠 어떤 온나무 같은 걸 키우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개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양나라 해왕과 제나라 선왕과 같은 시대 사람이다. 이 장자도 정확한 연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추정키에 세 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BC 370에서 280, 360에서 290, 355에서 275. 그리고 맹자하고 비슷한 시기로 봅니다. 맹자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372에서 289. 그렇지만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장자와 맹자, 제가 꺽쇠에 있는 것은 다 책이름입니다. 서로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 장자와 맹자가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면 서로 책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이게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1600년, 한 500년, 맹자로 따지면 1400년 전. 뒤에 주자라는 사람이 주자 의류에서 그 이유를 장자의 사상이나 이론이 생존 당시에는 매우 좁은 지역에서만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서적 장자의 외편, 자편에서 보이는 것처럼 육아에 대한 투쟁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았던 것으로 주장한 것 같다. 지금 그 장자와 맹자가 동시대 사람인다면 자기들 서적 속에 서로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좁은 그 당시 생존에 있을 때는 크게 이름을 떨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강남쪽 사람이고 맹자는 강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서 또 이런 거리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또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자는 평생 배설하지 않고 자연에 숨어 가난하게 살았다지만 아까 해시에 대해서 소개드렸죠. 같은 재상급의 인물을 친구로 사귀고 있었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본다면 그가 전혀 세상의 이름에 알려지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노자는 제자를 기르지도 않았고 윤희가 만약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면 책도 안 적겠죠. 노담은 아예 만약에 우리가 그걸 태사담으로 본다면 노담은 그냥 사라진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연돈 생활을 했는데 비해서 장자는 어느 정도 친구도 사귀고 또 왕들도 만나고 또 제자도 기르고 이렇게 제자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문성어로는 도가를 흔히 노장학이라고 부르지만 정복 같은 학자는 노자보다 장자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당현종은 서기 당나라입니다. 그러니까 759년에 장자를 남하진인이라 부르고 혹은 장자라는 책을 남하진경이라 경까지 높였죠. 이렇게 부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자까지 승인 방면을 올렸습니다. 남하란 말은 장자가 조주의 남하산에 숨은 일이 있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남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장자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적 장자는 여러 자료에 보면 장자가 52편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실제 지금 남아있는 거는 33편만 남아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당의 6등명의 경전 성문서록에는 장자 주예서를 7개 들고 있고 그중 2개가 52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중 지금 남아있는 거는 곽상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아까 52편이라고 말했던 거 다 없어지고 33편만 되어 있던 곽상주만 남아있습니다. 곽상주는 보다 마지막 달라 4편, 이 7편인데 장이라고 되어 있고 외편 15편, 자편 11편 합쳐서 33편입니다. 이들 중 4편만이 순수한 장자의 사상을 기록한 것이며 문장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난 부분이라는 데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편과 자편은 노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장자의 사상을 그의 제자들이 다시 부연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대초의 왕부지는 장자고에서 외편과 좌편은 모두 4편, 7편의 뜻을 밝히기 위한 글이라고 했습니다. 예, 장자는 이 책입니다. 두께 한번 보십시오. 노자가 5,000원인데 비해서 장자가 만약에 52편까지를 다 합치면 10만 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금 33편이 남아있는데 33편 글자 다 합쳐도 6만 5천 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 어쨌든 이렇게 노자의 5천자에 비해서 10배가 넘고 거의 20배 가까운 장자의 글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4편, 그러니까 앞에 7편만 장자의 것이고 뒤에는 외편과 좌편은 장자의 글보다는 장자의 후대 제자들이나 또 장자의 연구한 학자들의 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참고로 장자의 제가 목차를 적어놨습니다. 4편, 7편, 외편 15편, 좌편 11편. 그리고 장자의 주요 해설서를 참고로 나왔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시고. 오늘은 이제 노자와 장자, 사람과 책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제가 기획을 했었고, 다음 제가 이제 노자와 장자 2를 발표할 때는 두 사람의 사상 비교에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특히 장자의 4편 중에 참회 소요유하고 재물편, 소요유편하고 재물편 그 2개가 아주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소요유는 유자가 몰유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난 서울대학교 김학주 교수 것인데, 김학주 교수는 소요유를 어슬렁어슬렁 노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장자의 그런 뜻은 인생은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것인데, 사람들은 뭔가에 얽매여서 즐겁게 지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얽매인 것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이라 그럴까, 그걸 풀어버리면 아주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장자 소요유 1장 1절에 처음부터 나오는 게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곤이 나중에 새가 돼서 날았는데 붕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장자의 일장에서 이 큰 물고기와 새가 나오는데, 저는 이 장자가 처음, 노자는 도대경 일장이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장자는 이미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이게 큰 대자, 노자가 도가 뭐고 굳이 말할 수 없지만 굳이 말한다면 대다. 그 대다 하는 걸 장자가 처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것도 제목으로 소요유를 붙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사람이 지금 저렇게 인생을 못 사는 이유는 작아서 그렇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생각이 작아서 그렇다. 작다는 것은 얽매여서 그렇다 이런 뜻이겠죠. 얽매인다 그런 것은 원효대사도 그런 말을 합니다. 장애 걸리다, 장애에 걸리지 않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무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노자나 장자를 공부하는데 하나의 어떤 면에서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상공본하고 왕필본 차이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상공본에는 제목을 다 붙여놨습니다. 장맛 81자 하나. 왕필본은 제목이 없습니다. 그냥 1, 2, 3. 그 제목을 붙였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화상공이 그 장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아는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8 보겠습니다. 팔자를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비교는 어차피 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소요요, 그 다음에 재물론이 뭔가 하면 제자는 가지런한 제자고 물자는 everything, 영어로 모든 것이고 만물. 그래서 만물은 가지런하다가 모든 높낮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높낮이를 붙이는 게 인위적이랍니다. 우리가 붙여놓고 그것 때문에 지가 매여가고 끙끙댄다는 거예요. 더 잘나야 되고, 더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러나, 도의 관점에서 보면 잘나고 못나고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가지런하다고 장자는 재물,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 이 가지런한 경지에 가려면 생각이 커야 됩니다. 생각이 적으니까 자꾸 이게 잘났니, 못났니, 또 더 이쁘니, 덜 이쁘니, 착하니, 안 착하니 하고 자꾸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분을 하는 걸 당연하게 이렇게 느끼지만 실제는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게 작아서 그렇다. 생각이 작아서 매여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중국의 명나라 지나고 그다음 청나라 들었을 때 청나라가 들었으면 중국의 학문의 경향이 고전학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고전학은 이 자료들이 정확히 맞나 안 맞나 실제가 그 사실이가 아니가 이런 걸 이제 따지는 학문인데 제가 좀 이런 점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고전적 측면에서 조금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한번 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이런 방식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가 이런데 알아주면 좋겠고 특히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했지 내가 무지하다 하는 것은 안다. 내가 노자에 대해서 노자라는 책에 대해서 장자에 대해서 장자라는 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이 모릅니다. 우리나라 제가 정치 쪽에 너무 속담들이 많은데 실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나는 그 일들에 정확한 것은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아무 그런 결정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정말 소크라테스는 억울하죠. 그리고 법정에서 저도 충분히 자신의 소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재판에서 두 번 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죄가 있나 모르는 데서 죄가 있다로 나왔었고 그때는 500명 배심원들 중에서 불과 60표 차이 정도로 죄가 있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소크라테스가 끝내 이거 나는 죄가 없다.
그 당시 그 죄를 물었을 때 청소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아테네 신은 못 오겠다. 이런 등의 이제 제목이었는데 소크라테는 나는 신을 못 오고 내가 없다. 나는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은 고발자의 말대로 결국 죄가 있는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재판은 그럼 이 사람 죄는 어느 정도 죄인가를 묻는 재판이 두 번째 죄입니다. 그러니까 표심죄금이 500명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쪽으로 사형 운동가 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고 친구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이거는 아니다. 어디 외국에 나가서 좀 있는 동안 이거 밝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미 크리톤이라는 친구면서 제자가 중심이 돼갖고 소크라테스 탈옥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간수도 소크라테스에 감옥했고 문을 열어주기로 약속이 됐었고 나가면 아테네가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배도 준비되어 있고 어느 외국에 어디에 가는 것도 다 되어 있었습니다. 가기만 하면 소크라테스는 굉장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도 소크라테스가 끝끝내 거부를 하죠. 이 사람은 그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아테네의 법의 보호를 받고 사는 이 법이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내가 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내가 옳지 못하게 이렇게 하면 정말로 그들이 말한 것처럼 청소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 나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무죄죄를 강조했고 틀림없이 인간들이 내린 판단에 수없이 오류가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뭐에서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내 개인적 삶 이사 갈까 가지 말까, 여갈까 저갈까, 직장 구할까, 결혼할까 말까, 그 오류가 충분히 들어가지만 그래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도 국가가 있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 결정을 하는 데는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소크라테스의 생각이고 이 생각이 서구에 지금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보는 데서는 뿌리 깊게 그래도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게 참 뭐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고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팩트, 사실 그리고 그 정확히 뭔가를 정확히 알아가는 것의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그러나 또 현실적인 한계 또 한계로 받아들이고 이런 자세로 가질 때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되고 더 좋은 생각으로 보다 큰 생각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는 것은 처음부터 소크라테스가 했는 게 무지의 질을 사각하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뭘 안다고 ปื길 때 소크라테스 찾아가서 얌전하게 공손하게 정말 당신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 소크라테스에 있는 죄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상대가 정말 무지하다 하는 걸 알려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제가 교사 도덕경 처음 시작할 때 5년 전에 시작할 때 하고 5년간 쭉 이렇게 하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어가더라고요. 하물며 5년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는데 지금 우리들이 가정사나 개인 혹은 집단의 일들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을 인정한다면 마찰을 줄이고 피스, 평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